오늘은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아나타 무르자니의 책을 낭독하겠습니다. 아나타 무르자니는 4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이제 죽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실려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임사 체험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녀가 깨달은 삶의 지혜를요. 7. 세상 재편으로 가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실려가는 동안 주위가 초현실적이고 몽환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더 의식에서 멀어져 어디론가 빠져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의사들은 내 생존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내 상태를 보고 하나같이 침통해했다. 내가 실려간 병원은 그동안 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곳이 아니었다. 그동안 다녔던 병원은 모든 시설을 갖춘 큰 병원이 아니라 규모가 작은 동네 병원이었다. 그 병원은 주치의에게 진찰을 받기에는 적합한 곳이었지만 지금 같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만한 시설은 없었다. 조그만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한 것은 전적으로 내 선택이었다. 그쪽이 덜 무서웠기 때문이다. 큰 병원은 진저리 가나 싫었다. 그런 곳에서 내가 아는 이들 2명이나 보냈기 때문에 겁이 났다. 바로 내 가장 친한 친구와 데니의 매부가 규모가 큰 암 전문 병원에서 죽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진 그날 아침 데니가 늘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하자 주치의는 홍콩에서 가장 크고 시설이 좋은 병원으로 나를 데려가라고 했다. 그곳 의사에게 말해서 젊은 의들로 팀을 꾸려 나를 기다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이 낯선 곳으로 실려가 역시나 낯선 전문 의료진에게 진찰을 받게 되었다. 나를 본 순간 암 전문가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게 얼굴에 확연히 드러났다. 아내분의 심장은 아직 뛰고 있을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부인은 이미 이 세상뿐이 아닙니다. 목숨을 구하기는 너무 늦었어요. 의사가 데니에게 말했다. 의사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 난 속으로 생각했다. 난 평생 살아오면서 이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엄마와 데니는 왜 저렇게 당황해하고 겁에 질려 있는 거지? 엄마 울지 마세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저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울지 말아요. 난 정말 너무 좋아요, 엄마. 진짜라고요. 나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입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내 목소리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엄마를 안아주고 싶었다. 안심시켜주고 나는 정말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걸까? 사랑하는 엄마와 남편을 안아주고 싶은데 왜 나는 죽은 듯이 축 늘어져 있기만 하는 거지? 난 정말 괜찮고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알려주고 싶은데.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의사는 즉시 다른 선임 의사를 불러 도움을 청했다. 죽음에 근접한 이 암사 상태에서 나는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이 보통의 신체 상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인식되었다. 내 몸의 오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정확하게 신체 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마치 전혀 다른 종류의 인식 기관에 작동하는 것 같았고 그것은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그 모든 것에 천천히 통합되는 느낌이었다. 선임 의사는 전신 MRI 촬영을 위해 즉시 나를 방사선실로 데려가라고 지시했다. 난 여전히 목 뒤에 베개를 꿰어 상체를 세운 채로 침대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요 며칠간 집에서 하고 있던 모습 그대로였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폐에 액체가 가득 차서 머리를 바로 누우면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도 휴대용 산소통을 달고 있었는데 의료진은 방사선실에 도착하자 산소 마스크를 떼어내고 나를 들어올려 MRI 기계에 눕혔다. 불과 몇 초 만에 나는 호흡이 막혀 기침을 하고 입 밖으로 물을 내뱉기 시작했다. 안 돼요. 산소통을 빼면 안 됩니다. 절대 똑바로 누우면 안 돼요. 부탁합니다. 숨을 못 쉬잖아요. 질식하겠어요. 그렇게 하면 제 아내가 죽는다고요. 데니는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데니의 절규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선 기사 한 명이 설명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한 번에 30초 정도는 산소통 없이도 버틸 수가 있을 거예요. 방사선 기사는 30, 40초마다 MRI 검사통에서 나를 빼내어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가 다시 마스크를 떼어내고 MRI 검사통으로 집어넣기를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검사 한 번을 마치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배로 들었다. 검사가 끝나자 그들은 나를 중환자실로 데려갔다. 의료진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데니의 완강함에 못 이겨 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모두 했다. 째깍거리며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은 바늘과 튜브로 온갖 조처를 취하며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나자 내 침대 주변으로 두꺼운 커튼이 둘러치면서 나는 양옆의 환자들과 분리되었다. 데니와 엄마도 커튼이 만든 벽 바깥에 있었다. 나는 간호사들이 종종 걸음으로 다니면서 이제 거의 죽음에 다다른 내 몸에 병원의 산소 탱크와 여타 다른 기계들을 연결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액과 포도당을 내 몸에 주입해야 했다. 침대 위쪽으로는 모니터가 하나 있었는데 간호사들은 내 혈압과 심장박동을 재기 위해 모니터를 내 몸에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음식을 흘려보내는 관이 콧구멍으로 들어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서는 위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곧바로 위에 집어넣을 수 있었다. 인공호흡 장치를 통해서는 코로 산소가 주입되었다. 간호사들은 음식관을 위까지 집어넣는데 애를 먹었는데 결국 내 목구멍에 스프레이를 뿌려 근육을 마비시킨 다음에야 관을 한결 쉽게 집어넣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언제 나에게 와서 무엇을 하고 갔는지 나는 모두 알고 있었다.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나는 시시각각으로 주변을 물론 멀리에 일어나는 일까지도 하나하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 인지 능력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내가 의식 상태에서 신체 감각을 사용할 때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모든 것이 그냥 느껴지고 이해되는 듯했다.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까지도 파악되었다. 마치 내가 모두가 되어 그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 같았다. 그들의 두려움과 절망, 내 상황에 대한 체념들이 다 느껴졌다. 데니와 엄마가 너무 슬퍼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네. 내가 이제는 아프지 않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좋겠는데 말해줄 수 있다면 좋겠어. 엄마 제발 울지 마세요. 저는 정말 좋아요. 저 여기 있어요. 지금 엄마 옆에 있다고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나는 빠짐없이 알 수 있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지만 내가 마음을 모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 순간에 선명해졌다. 혈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는 간호사가 담당 의사에게 필사적으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혈관이 완전히 숙주되었어요. 아이고 이 팔 좀 봐. 살이 하나도 없어요. 한동안 영양분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때 그 목소리를 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남자 간호사였던 것이다. 목소리가 아주 절망적이네. 나를 생각했다. 나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를 원망하진 않아. 폐에 수액이 가득 찼네요. 수액 때문에 익사하겠어요. 폐에서 수액을 빼내야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숨은 좀 편하게 쉴 겁니다. 이번에 아까 불려온 선임 의사였다. 나는 그들이 미동도 하지 않은 내 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그 순간 느끼고 있는 것들을 담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한 형체를 앞에 두고서 의료진은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며 모든 일을 긴박하게 처리하고 있었지만 암묵적으로 상황의 절망적임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내 운명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듯했다. 나는 세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전에는 결코 맛본 적 없는 엄청난 자유와 해방감 빼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우와 놀랍다. 진짜 자유로워. 가벼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처음이야. 고무관도 없고 휠체어도 없잖아. 아무런 도움 없이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숨 쉬는 게 더 이상 힘들지 않아. 정말 놀랍다. 병원 침대 위에 있는 생명이 없어 보이는 내 몸에는 아무런 집착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담기에는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였다. 나는 자유로웠고 해방되었으며 참으로 아름다워 보였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그 무엇도 거칠 것 없이 자유롭게 완전하게 자유로웠고 일찍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기분 속에 있었다. 단 한 번도. 지난 4년간 암이 점령했던 몸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침내 풀려난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고 있었다. 나는 무게없음을 느끼기 시작했고 내가 언제 어디에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특별한 일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았다. 원래 모든 것을 이렇게 지각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다.
중환자실 바깥 10여 미터는 좋게 떨어진 복도에서 남편과 의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그것조차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부인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게 없습니다. 무르자니 씨. 장기가 이미 모두 멈췄습니다. 레몬만한 종양들이 림프계에 전부 퍼졌어요. 두개골 바닥에서부터 복부 아래쪽까지 꽉 찼어요. 폐뿐만 아니라 뇌에도 수액이 가득 찼습니다. 피부가 짓물러서 궤양도 심하고요. 그 안에 독소들이 들어있어요. 이런 상태로는 오늘 밤도 넘기기 힘듭니다. 의사가 데니에게 말했다. 이 의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비통해하는 데니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나 괜찮아 여보. 나 정말 좋아. 걱정하지 마. 의사 말 듣지 마. 저 사람들이 하는 말 사실이 아니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내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데니는 내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아내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데니가 말했다. 나는 내 몸에는 아무런 집착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저 움직임 없는 형체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드라마에는 깊은 감정적 끌림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나를 잃는 거라는 생각에 깊이 절망하는 데니를 위로해주고 싶었다. 여보, 내 말 들을 수 있어? 제발 들어봐. 내가 멀쩡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주변에서 벌어지는 드라마에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그 순간 아직 펼쳐지고 있는 더 큰 그림이 있고 더 원대한 계획이 있다는 듯 내가 움직여 뒤로 물러선다는 걸 느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깨달음이 들자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집착이 거두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감정이 거두어지자 내가 점점 확장되어 모든 공간을 꽉 채우더니 마침내 나와 다른 모든 것 사이에 아무런 분리가 없는 지경까지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었다. 아니, 내가 곧 그들이 되었다. 나는 가족과 의사들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병실 바깥 꽤 먼 곳에서 떨어져 있는데도 말이다. 데니의 겁먹은 표정이 보였고 그의 두려움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그 순간 내가 그가 된 것 같았다. 동시에 전에 한마디 언지를 들은 것 같은데 아는 오빠가 수천 마일 떨어진 데서부터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보러 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오빠의 수심에 찬 얼굴을 보니 난 또 한 번 물질 세계의 감정과 드라마 안으로 끌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 저런 오빠잖아. 비행기를 타고 있네. 왜 저렇게 불안해 보이지? 나를 보러 홍콩에 오는 건가? 난 조금이라도 빨리 나를 보고 싶어하는 오빠의 긴박한 마음에 대한 그때의 느낌을 지금도 기억한다. 오빠를 향해서 강렬한 감정이 솟구쳤다. 아, 불쌍한 아들 오빠. 나를 걱정하고 있어. 내가 죽기 전에 여기 도착하고 싶어 하는구나. 걱정 마, 오빠.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서두를 필요 없어. 나 이제 안 아파. 사랑하는 오빠. 나는 팔을 뻗어 오빠를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싶었지만 왜 오빠에게 팔이 닿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빠 나 여기 있는데 오빠가 도착하기 전에 내 육체가 죽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했던 게 기억난다. 만일 내가 죽은 뒤에 도착하면 오빠 기분이 어떨지 잘 알 수 있었고 오빠가 그런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오빠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오빠가 여동생의 죽음이라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압도되는 순간 나는 내가 다시 한번 뒤로 움직여 물러난다는 기분을 느꼈다. 나는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내 감정이 압도될 때마다 번번이 내 자신이 확장되는 것을 알았고 그러면서 모든 집착으로부터 풀려나는 걸 느꼈다. 나는 한 번 더 아주 커다란 테피스트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안도감에 편안해졌다. 그 테피스트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원대한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더 멀리 확장되어 갈수록 나는 내가 이 경이로운 상태에 있는 사실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사실상 그게 특이할 것이라고는 인식조차 없었다. 이제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이 자연스러워졌다. 나에게 행해지는 치료 과정 역시 여전히 세세하게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바깥 세상에서는 내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였겠지만 말이다. 나는 내가 물리적 환경에서 떨어져 나와 계속해서 더 멀리 확장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계속 넓어져서 훨씬 더 넓은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전에 육체적 삶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와 해방감을 느꼈다. 이것은 기쁨에 더해 환희와 행복감이 무한히 솟아오르는 감정이라고밖에는 설명하지 못하겠다.
병들고 죽어가는 내 몸에서 풀려났다는 기쁨, 병이 내게 준 그 모든 고통에서 풀려났다는 환희에 넘치는 해방감이었다. 이 다른 세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바깥쪽으로 더 넓어져 가면서 모두이자 모든 것이 되어가는 동안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오로지 장대하고 영광스러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 나를 둘러쌌고 내가 계속해서 모든 걸 놓아가는 동안 나를 꽉 감싸주었다.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이라는 말은 사실 이 느낌을 결코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이 표현은 너무 남용되어 그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끌어왔던 육체와 싸움이 마침내 나를 거머쥐던 소나기를 풀었고 그렇게 나는 이 아름다운 자유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내 물리적으로 어디 다른 데로 갔다는 느낌이 아니었다. 내가 깨어났다. awakened. 깨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다. 아마도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이리라. 내 영혼은 마침내 자신의 장엄한 진짜 모습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영혼은 이 몸과 물리적 세상을 넘어 멀리 확장해 나아갔다. 영혼은 바깥으로 더 멀리 뻗어나가더니 마침내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것은 물론 이 시공간을 넘어 또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고 동시에 그것을 포함했다. 사랑과 기쁨, 황홀경, 경외감이 내 안으로 나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그 안에 잠겨버렸다. 나는 가히 내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사랑에 집어삼켜지고 둘러싸였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웠고 진짜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앞서 표현했듯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했던 것들을 나는 갑자기 알게 되었다. 가령 내 침대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서 가족과 의료진이 나누는 대화를 모두 알 수 있었다. 이런 놀라운 감각은 그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그것을 적절히 표현할 말은 없다. 완전하고 순전하며 조건 없는 사랑의 그 느낌은 내가 전에 알던 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았다. 아무런 자격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사랑. 그것은 전혀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다.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증명해 볼 필요도 없는 듯했다. 놀랍게도 나는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기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다. 아빠 여기 계셨군요. 정말 믿을 수가 없네요. 이런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뿐이다. 실제로는 말을 넘어서 감정을 느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세상에는 감정 말고는 무엇으로도 소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 아빠 여기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늘 여기 있었어. 너와 우리 식구 모두를 보면서 말이야. 아버지가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들려왔다. 여기서도 말은 전혀 쓰이지 않았다. 그저 감정만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주 선명하게 이해했다. 그리고 나자 3년 전 암으로 떠나보낸 내 가장 친한 친구 소니의 존재도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와 친구의 존재가 따뜻하게 안아주듯 나를 감쌌을 때 그 느낌은 흥분감이라고밖에 표현하지 못하겠다.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것에 흥분을 느꼈고 그리고 안도감이 밀려들었다. 내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채기 오래전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동안에도 내내 그들이 내 곁에 있었음을 나는 알 수 있었다. 나는 또 내 주위로 다른 존재들이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들이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이 언제나 거기 있었다는 것을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에도 내게 아주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며 거기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소니의 본질과 연결되자 나는 지극한 편안함을 느꼈다. 소니가 먼저 간 뒤로 무척이나 그리웠기 때문이다. 그녀에게서 내게 오는 그리고 내게서 그녀에게로 가는 조건 없는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있던 바로 그때 내 본질이 소니의 본질과 하나로 합쳐져서 내가 곧 소니가 된 것 같았다. 난 소니가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든 있을 수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오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인식 능력을 제한이 없었다.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보통의 감각보다 훨씬 고양된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360도 시야각으로 완벽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모든 말이 놀랍게 들리겠지만 그때는 그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졌다. 이제는 오히려 몸 안에 있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 세상에서는 시간도 다르게 느껴졌는데 나는 모든 순간을 한꺼번에 느꼈다. 나와 관계된 모든 것, 즉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알 수 있었다. 여러 삶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다. 한 전성에서는 내게 남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돌보고 있었다. 이 동생의 본질은 아는 오빠의 본질과 같았다. 그 삶에서는 그가 내 오빠가 아닌 동생이었던 것이다. 지금의 아는 오빠는 동생으로 삼아 살고 있는 그 생의 배경을 발달하지 않은 시골 지역이었고 시대와 위치는 내가 모르는 곳이었다. 우리는 가구라고는 별로 없는 진흙 오두막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밭에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에 내가 아늑을 돌보고 있었다. 나는 먹을 것을 충분한지 외부의 위험한 것들로부터 안전한지 등을 확인하면서 동생을 돌보는 누나의 감정을 경험하는 동안 그것이 전생의 삶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 삶이 비록 역사 속의 한 장면같이 보이긴 했지만 느껴지기로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같았다. 시간은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처럼 직선으로 흐르지 않았다. 우리의 현세적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연속적인 장면들로 바꾸어 놓았을 뿐 실제로는 우리가 몸을 통해 표현하지 않을 때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시간의 모든 지점들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세상에서는 자명했지만 그 기억을 환기해 지금 글로 쓰자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다. 시간이 직선적이지 않다면 장면의 연속이라는 개념이 모호해질 텐데 이런 말이 선뜻 이해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오감은 어느 순간이든 시간 속의 한 점에서만 집중하도록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다. 그리고는 시간의 그 특정 지점들을 하나로 꿰어서 직선적 시간 현실이라는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우리의 신체성 또한 주변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한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 혹은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는 것에만 우리를 묶어놓는다. 그러나 몸이라는 한계가 없을 때 나는 나와 연결된 모든 시간과 공간의 지점들을 한꺼번에 이해했다. 그 확장된 영역에서 고양된 나의 의식 상태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 모든 게 얼마나 선명했는지 놀라울 정도인데도 말이다. 우주가 이런 것이구나. 나는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어. 왜 내가 암에 걸렸는지 알겠어. 나는 그 순간의 갱로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처음엔 내가 병에 걸린 원인을 차분히 생각하기 어려웠지만 이내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또 내가 애초에 왜 이 생으로 들어왔는지 알게 되었다. 바로 내 진정한 목적을 말이다. 왜 갑자기 이 모든 걸 이해하게 된 거지? 난 궁금했다. 이런 사실을 누가 알려준 걸까? 신일까? 부처일까? 예수일까? 그때 갑자기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 a state of being, 존재의 상태라는 깨달음이 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로 그 상태에 있었다. 나는 지금껏 내가 알아온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엉키고 설켜 내 삶을 이루었음을 알았다. 내 경험이란 저 커다랗고 다단한 색과 모양으로 된 무한한 테페스트리에 수놓아진 한 가닥 실과도 같았다. 각가지 다른 색들의 실들은 내가 맺고 있던 관계들, 나와 연이 닿은 온갖 삶들이었다. 우리 엄마를 나타내는 실, 아빠와 오빠, 남편, 그 밖에 내가 삶에서 들어온 이들을 제각각 나타내는 실들이 모두 다 있었다. 그들이 나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든 부정적인 관계에 있든 상관없이 말이다. 오, 이럴 수가. 빌리라는 실도 있네. 초등학교 때 나를 괴롭혔던 아이. 가까이 모든 만남에 얽혀서 그때까지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그림 속에 한 가닥 실에 지나지 않았지만 또한 완성된 전체 그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였다. 이것을 알았을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내가 만난 모든 이에게, 그리고 삶 자체에서 언제나 내 고유한 본질을 표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되려는 노력은 나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진정한 내 자신을 앗아가기만 했다. 그럴수록 다른 이들이 내 진정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뿐이었고 내가 그들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만들 뿐이었다. 진정한 내 자신이 되지 않는 것은
또한 내가 여기에 와서 되고자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존재의 모습을 이 우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이었다. 그 명징한 상태 속에서 나는 나라는 존재가 내가 늘 생각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여기 이렇게 몸도, 인종도, 문화도, 종교도, 신념도 없이 내가 있어. 하지만 난 여전히 이렇게 존재해. 그렇다면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분명 어떤 식으로도 내가 줄어들거나 작아지지 않았어. 오히려 내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힘있고, 또 이렇게 모든 걸 아우르는 존재였던 적이 없어. 우와, 정말 이런 식으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거기에 내가 있었다. 몸이나 다른 어떤 물리적 특징도 없이 말이다. 그러나 내 순수한 본질은 여전히 존재했고 내 전체 자아에서 조금 더 덜어내진 요소는 없었다. 아니, 내 물리적 존재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렬하며 훨씬 더 넓어졌다고 느껴졌다. 사실상 장엄했다는 표현이 옳겠다. 나는 언제나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그저 장엄할 뿐이라는 알미 나를 가득 채웠다. 내가 이렇다는 걸 어떻게 전에는 까마득하게 몰랐을 수가 있지? 나는 몹시도 궁금했다. 그때까지 내 삶의 총합인 거대한 테피스트리를 보면서 나는 무엇이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을 낳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내가 걸어온 삶의 길을 봐. 왜 난 늘 내게 그리도 가혹했을까? 왜 늘 스스로를 그토록 혼내기만 했을까? 왜 항상 자신을 그렇게 냉대했을까?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내 영혼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내보이지 않았을까? 왜 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만 하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창조적인 능력을 억누르기만 했을까? 싫을 때도 좋다고 하면서 번번이 내 자신을 배반했을까? 그냥 내가 되는 대신 늘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면서 스스로를 모독했었지. 왜 나는 나의 아름다운 가슴을 따르지 않고 나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할까?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어째서 그리도 몰랐을까? 나는 여전히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 후 바다에 온전히 잠겨 있었다. 새로워진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내가 이 우주의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나는 판단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별히 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나는 늘 노력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든지 사랑을 받을 만한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사랑받고 있다니.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이 확장된 장엄한 본질이 실제의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명징한 상태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 존재의 진실이었다. 내가 자아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내 의식이 수정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아주 분명하게 이해했다.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장관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사람과 살아있는 존재들만이 아니라 밖으로 넓어지고 넓어져 우주 안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로 엮여있는 통합체였다. 모든 사람과 동물, 식물, 곤충, 산과 바다, 무생물, 우주까지 나는 전체 우주가 살아있으며 모든 생명과 자연이 다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무한한 전체 속에 있는 것이다. 나는 전체 생명과 떼래야 뗄 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우리는 모두 통합체의 일면들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며 우리 각자는 집단적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나는 대니의 삶과 목적이 내 삶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내가 죽으면 그 역시 곧 나를 따라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모든 것은 더 큰 그림 속에서 여전히 완벽하리라는 것 역시 알 수 있었다. 나는 또 예전에 믿었던 것처럼 암이 내 잘못에 대한 처벌도 아니요, 내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암이라는 악업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 순간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고 이 시간은 한 지점이란 내가 그때까지 해온 모든 결정과 선택, 생각들의 정점과도 같은 것이었다. 내 수많은 두려움,
그리고 나의 엄청난 힘이 바로 이 병으로 표현된 것이었다.